지금 저 뒤에 있는 건물 뭔지 아시나요? 맞아요. 바로 일본 정치의 심장부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 와 있어요. 제가 순간 이렇게 득파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저 건물에 계시는 분들의 마음을 확 흔들린 말이 한번 뉴스에서 많이 나올 때가 있었고요.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였어요. 멋대로 쳐들어온 그 더러운 목을 망설임 없이 베어버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무슨 조폭 영화 대사 같은 그런 말이잖아요. 제 뒤에 있는 저 건물, 일본의 수뇌부를 향해 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 외교관이 실제로 던진 경고의 발언이었어요. 사실 보통 그 정도의 말이 튀어나오면 국가 간의 비상사태가 되거나 어떤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일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반응은 약 이랬어요. 그래? 그럼 우리도 칼을 뽑겠다. 겉으로는 한없이 평화로워 보이는 이 도쿄 한복판에서는 왜 일본은 눈이 뒤집혀 전쟁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을까요? 그 소름 돋는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이러입니다. 방금 들으신 그 섬뜩한 잠수 발언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최근에 들어서 일본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계속 재무장이랑 대만 방어를 외치고 있었거든요. 이걸 이제 지켜보는 많은 한국 분들이 굉장히 좀 의아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뭐 경제적으로 중국이랑 그렇게 깊게 얽혀 있는데 왜 굳이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다 라고 떠들면서 중국 심기를 건드리냐, 뭐 아니면 그냥 조용히 중간만 좀 가면 경제적으로 이득일 텐데 왜 스스로 매를 버는 거지? 뭐 그래요. 뭐 사실 어느 정도 좀 일반적인 어떤 상식선에서 보면은 일본의 이런 행동은 굉장히 좀 불필요한 도발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본이라는 국가의 아주 깊은 생존 본능, 그 지정학적인 트라우마를 들여다보면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건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지르는 비명소리에 가깝다라는 거를 알 수 있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의 핵심 키워드로 이 복잡한 동북아시아의 퍼즐을 조금 더 맞춰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리적인 감옥이라는 제1도련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의 숨통을 쥐고 있는 해상생명선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또 중국이 치명적인 실수로 건드려버린 일본의 영린입니다. 우선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을 그 자체를 좀 뒤집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지도를 펼쳐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도를 볼 때 북쪽을 위로 해서 보잖아요. 그런데 일본 방위성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전략가들이 동북아시아 지도를 거꾸로 봐요. 그러니까 남쪽이 위로 두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서 본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지도를 뒤집었을 때 완전히 다른 현실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을 그렇게 호령하는 것처럼 보이던 중국이 갑자기 사실은 바다로 나가는 길이 꽉 막혀 있는 상태인 거를 알 수 있게 돼요. 그 앞에 일본 열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키나와, 대만, 뭐 필리핀 아주 완벽하게 이렇게 사슬 모양으로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군사 지정학적인 용어로 제1도련선, 영어로 얘기를 했을 때 First Island Chain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넘어가야지 원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원양에 못 나가게 막는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벽 같은, 만리장성 같은 거예요. 중국 해군이나 핵 잠수함이 넓은 태평양으로 이렇게 진출을 하려면 무조건 이 좁은 그런 구간들을 이제 지나가야 된다는 건데, 섬 사이사이의 해협들을 계속 이렇게 지나가야만 진입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창살들이 이렇게 있죠?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딱 그 정중 안에 버티고 있는 게 바로 대만이라는 거죠. 미국이나 일본 입장에서 대만은 단순히 민주주의를 공유하고 있는 이웃나라 정도 이런 거는 아니고요. 중국 해군을 병 속에 가두어 두고 있는 튼튼한 코르크마개 같은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코르크마개가 뻥 하고 이렇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중국이 항무 전단이랑 핵 잠수함들이
수심 깊은 그런 태평양의 그 심해로 아무런 방해 없이 그냥 이렇게 쏟아져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수함이라고 보면은 이렇게 물 깊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얕은 바다에 있었을 때 금방 탐지기로 이렇게 알려지거든요. 어딘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근데 대만 동쪽에 이렇게 넘어가면은 물이 깊어져요. 수심이 완전히 많이 깊어지는데, 근데 거기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럼 미군도 찾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뚫리면 중국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일본한테 그렇게 치명적일까요? 근데 왜 그렇게 재앙까지 되는 걸까요? 네, 지금까지 일본의 방위 전략은 아주 간단해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에 뭐가 있죠? 없잖아요. 그냥 바다만 있어요. 그러니까 서쪽은 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뭐 중국이나 북한 쪽만 좀 철저하게 좀 방어선을 치고 그렇게 신경을 쓰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동쪽 태평양 바다는 영원히 안전한 그런 지역이고, 동맹국 미군이 또 이제 그 앞마당이니까 굳이 뭐 뒤통수를 뭐 걱정할 것도 없는 안전빵이죠, 거기는. 근데 대만이 뚫리고 이 돌연선이 바닷속에 이제 만리장성 같은 그런 역할을 못하게 되고 무너지는 순간 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국 군함들이 일본의 동쪽 태평양과 남쪽 바다를 자기 집 안방처럼 그냥 드나들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일본 열도 전체가 360도로 중국 해군한테 완전히 포위당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일본한테 안보 환경이 좀 불안해졌네 정도의 추정이 아니에요. 국가 방위 전략의 근간 자체가 뿌리째 아예 뽑혀버리는 괴멸적인 시나리오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베가 처음에 불을 지피고 지금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또 같은 그런 강경파들이 맨날 입에 달고 사는 그런 말이 있죠. 대만의 유사는 곧 일본의 유사다. 일본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일본에서는 헌법 제9조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조항에 대해서 예외가 되려면은 존립의 위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유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전쟁할 수 있는 명분을 법적으로 미리부터 깔아두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막상 전쟁이 나면요,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그런 군사적인 위협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또 따로 있어요. 바로 매일매일 먹고 살아야 하는 자원, 에너지의 문제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은 천연 자원이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그쵸? 산업을 좀 돌리고 전기를 만드는데 석유랑 그런 천연가스를 100% 가까이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고 그거에 완전히 의존을 해야만 하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를 실은 그런 거대한 유조선들이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들어오는 걸까요? 저 멀리 중동에서 이렇게 넘어오는데 거기서 출발을 해서 말라카 해협을 지나고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를 이렇게 거치게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의무적으로 통과해야 되는 애가 있어요. 바로 대만 옆에 있는 그 좁은 바다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일본 항구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놀랍게도 일본이 쓰는 에너지 수입 물량의 90%가 바로 그 바닷길, 그러니까 해상 수송로 하나에 이렇게 목숨을 다 걸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국가의 경제를 돌리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그냥 일본의 어떤 대동맥 같은 그런 목숨줄 그 자체예요.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게 되고 이 바닷길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중국 정부가 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일본으로 가는 유조선을 멈춰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본 우리 중국이 하자고 하는 대로 안 해? 그러면 이번에 석유 없어? 통과 못해? 하고 그런 한마디에 일본이라는 거대한 경제국이 그냥 한 달도 안 돼서 뇌사 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이 멈추고 전기가 끊기고 물류가 마비가 되는, 상상하기 굉장히 싫은 그런 현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만이 중국한테 넘어가는 건 요건 그냥 옆집에 어떤 강도가 들어왔다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내 목에 시퍼런 그런 칼날이 딱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언제 그어질지도 모르겠는 극도의 공포 상태인 거죠. 공포예요. 이런 절박한, 어떻게 보면 절박한 구조적인 한계를 좀 일본의 심각한 어떤
약점이잖아요. 요 한계를 들여다봐야만 지금 일본의 행동들이 어느 정도 해석되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아까 한국에서 자주 하는 그런 상식적인 이제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자면요. 아니 일본 목줄이 그러면 그렇게 잡혀 있는 거를 알면은 오히려 중국 심기를 안 건드리고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본의 전략가들이 계산법이 좀 달라요. 일본은 여기서 침묵을 선택하면 그게 곧 죽음으로 이어질 거라고 뼈저리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특유의 살라미 전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자기의 힘을 점점 더 전파하는데 여태까지 써온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 특히 이제 아시아 쪽에서 전략가들이 다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본이 이걸 모르는 건 전혀 아니고, 이건 이제 영어로 salami slicing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살라미 전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얇은 햄, 살라미 같은 거 이제 소시지죠. 그거를 썰었을 때 진짜 얇게 조금씩 썰어가지고 어느 순간 갑자기 이를 다 잘라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중국이 어디 지역에 자기가 개입을 해도 되는지 들어가도 되는지 자기 영역 확장을 하려고 할 때 조금씩 선을 넘지 왁 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렸을 때 이런 게임을 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I'm not touching you, I'm not touching you 이런 게임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막 동생 있으면 약간 안 만지고 있어, 안 만지고 있어, 안 만지고 있어, 안 만지고 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이건 살라미 슬라이싱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선을 넘어가서 전략적인 위치를 잡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워낙 많이 하는 걸로 알려진 게 바로 중국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넘어갈 수 있나 보자를 하는 거고, 오늘은 센가쿠 열도 근처에서 선을 보내자. 그러다가 센가쿠 열도 근처에 약간 민간이 아닌 배를 보내자 하고 조금씩 이렇게 올리고, 내일은 또 오키나와 그네로 좀 해경선을 보내보자. 그리고 일본의 간을 이렇게 조금씩 더 보는 거죠. 조용히 있으면 그러면 결국은 살라미 전술에 넘어가가지고 숨통이 서서히 이렇게 손이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일본이. 그래서 일본은 수십 년간 유지해오던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스탠스, 별 말을 안 할게요 하는 스탠스를 180도를 전략적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쓰레기통에 그냥 져버리고 극단적인 전략적인 선명성을 채택하게 된 거죠. 일본이 지금 중국한테 보내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고 공격적이에요. 야, 중국 너네가 진짜 대만 건드리기 시작하면 우리 일본 열도 전체 다 걸고 가만히 안 있을 거야 하고 끝까지 싸운다 이러고 있는데, 일부러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일부러 또 방위비 예산을 GDP의 2%까지 2%까지 역대급으로 쏟아붓고, 그건 막 높은 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예 안 쓰는 거에서 2%를 갖는 게 상당한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적 기지를 또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미사일까지 배치하겠다는 그런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베이징의 수뇌부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멈칫하면서 이렇게 다시 생각하게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일본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대만 가볍게 치려다가 일본 자위대랑 미국 해군이 무력까지 그렇게 전면적으로 다시 이렇게 붙게 될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수지 다산이 좀 안 맞네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렇게 좀 어떤 공포 혹은 걱정을 느끼게끔 공격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스탠스가, 요거를 우리가 군사 전문 용어로 그 억지력, deterrence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진짜 당장 내일 전쟁을 하고 싶은 걸까요? 그거 당연히 아니겠죠. 능력도 없겠죠. 근데 오히려 전쟁이 나는 거를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일단 요걸 막기 위해서라면 가장 사나운 맹수처럼 막 미친 척을 하면서 이렇게 몸집을 커 보이게끔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거에 가까운 움직임인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아슬아슬한 치킨 게임처럼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누가 더 큰 소리를 치고 누가 더 큰 협박을 하고, 그러다가 이거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근데 이 게임을 하다가 중국 외교부가 진짜 돌이킬 수 없는 헛발질을 크게 한번 했어요. 그래서 요즘 중국 외교관들이 특유의 어떤 거칠고 공격적인 태도를 전랑 외교, 그러니까 늑대 전사,
이런 외교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걸 하잖아요. 요건 이제 자국민들한테 보여주기에는 굉장히 시원할지는 몰라도 타국을 대할 때는 선을 조금 넘어도 너무 심하게 넘을 때가 있어요. 물론 잘 먹힐 때도 있지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충격적인 참수 발언, 그 사건이 딱 이 맥락에서 터진 거예요. 타카이치 총리를 비롯한 일본 내각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오사카에 있는 중국 총영사가 자기의 공식적인 SNS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근데 그 글은 이런 거였어요. 멋대로 쳐들어온 그 더러운 목을 순간 망설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외교를 업으로 삼는 사람이 상대국, 그것도 이제 민주주의 국가의 총리한테 더러운 목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게다가 베어버리겠다라는 거는 되게 노골적인 참수 위협이잖아요. 결국에는 이 한마디는 일본인들의 아주 깊은 무의식에 잠들어 있었던 영린을 제대로 건드려 버렸어요.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파악하려면 과거를 좀 봐야 한다는 거 너무나 잘 아실 거잖아요. 비록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을 하고 평화헌법 체제 아래에서 수십 년을 숨죽이고 경제동물처럼 이렇게 살아왔지만요, 그 마음속에는 아주 깊은 곳에 아무래도 우리가 한때 서구 열강과 맞먹으면서 아시아 전체를 막 호령했던 대제국이었다라는 자의식이 사실 아직도 벌떡이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이 경제력이랑 군사력으로 짓누르고 있는 그런 것도 모자라서 대놓고 국가 원수의 목을 베겠다고 이렇게 모욕을 주니까 이 잠자고 있었던 자존심이 확 이렇게 활화산처럼 이렇게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일본 사회에서 반응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경제 포복을 당해서 돈 좀 못 벌면 어때? 뭐 저렇게 무례하고 오만한 중국 공산당한테 무릎 꿇고 사느니까 그러면 뭐 차라리 그냥 재무장 해가지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자고,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원래 대만에 대해서 지정학적인 공포가 있었다면 그걸로 출발을 했던 감정이 이제는 중국의 모욕을 거치면서 맹렬한 분노로 완벽하게 치환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분노로 바뀌니까 분노가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얼마나 좋잖아요. 네. 일본 사회 전체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속도로 우경화의 엑셀로 이렇게 밟아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거대한 감정의 파도를 기가 막히게 타고 올라간 정치인이 있죠. 바로 일본 보수의 우익의 아이콘, 지금 일본을 이끌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인 거죠. 다카이치 총리한테는 중국의 이런 노골적인 그런 위협, 그리고 일본 국민들의 들끓는 그런 분노는 전혀 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평생을 바쳐온 보수 진영의 가장 큰 수건 사업, 즉 평화헌법 제9조의 개정, 그리고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화, 이런 거를 단숨에 이루어낼 수 있는 기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일본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실은 헌법 개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거는 내 아들이나 남편이 군대에 끌려갈 수도 있다. 뭐 그것도 미국이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갑자기 어디 전쟁을 한다고 하면 우리도 거기에 가야 될 수도 있는 상황? 싫은 거잖아요. 관역에 서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런 거를 막 선호하지는 않아요. 안 해도 되는 거면 하지 말자 주의였던 건데,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걸까요? 이미 관역이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일본인들은 의견이 슬슬 바뀌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상황을 아주 영리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는 중국한테 대만 넘어가면 그러면은 밥줄을 안 끊기겠냐? 손발이 묶여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국민 여러분, 그러면 평화헌법 한번 다시 고려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식의 정치적인 수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정치적인 논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먹혀 들어가기 시작하는 구조, 그 구조가 완성된 거예요.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인들의 어떤 지정학적인 공포, 그리고 역사적인 분노를 아주 강력한 엔진으로 삼아서 강한 일본 군대를 합법적으로 부활을 시키려고 하는 중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저 거칠한 오만한 전랑 외교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이 가장 원하지 않았던 일본의 재무장의 또 연료가 되고 그렇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참 이런 국제정치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큰 그림이 나온 것 같아요.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뛰어드는 거는 단순히 우파 정치인들이 막 미쳐서가 아니고 미국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꼭두각시 같은 그런 노릇도 아닙니다. 그 밑바탕에는 제1도련선이 무너지면 열도 전체가 포위된다는 뼈속 깊은 그런 지정학적인 공포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생명선이 끊기면 나라의 경제가 그대로 굶어 죽는다는 처절한 생존 본능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제국적인 그런 자존심, 그 영린을 찔러버린 중국에 대한 어떤 분노가 더해지고 있는 거고요. 이 모든 복잡한 감정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마침내 전쟁이 가능한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치밀한 정치적인 계산까지. 이 톱니바퀴들이 완벽하게 맞물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제 현장이 바로 지금의 일본의 현황입니다. 물론 한국이라는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워낙 역사적인 경험이 있으니까 일본의 빠른 재무장 그리고 그런 군사의 대국화가 어느 정도 잠재적인 위협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경계심은 근거가 있는 거니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무조건 역사가 똑같이 반복된다는 함정에 빠져서 너무 빠른 결론을 내리면 21세기가 얼마나 다른지, AI, 첨단 기술, 그리고 신냉전의 구조가 그때 2차 세계대전이랑 1차 냉전이랑 다르다는 부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가능성들, 새로운 것들을 놓칠 수도 있어요. 일본의 강경한 행보 이면에 깔린 절박한 공포, 그 공포가 있는 어떤 구조적인 생존 딜레마가 있다는 거, 그 구조를 21세기 세계 경제 속에서 잘 읽어내지 못한다면요, 이 냉혹하게 돌아가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정학의 판에서 제일 안전하고 생존이 잘 되는 전략을 세우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일본이 걸고 있는 이 위험천만한 도박,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일본의 전략적인 선명성 그리고 재무장이 진짜로 중국의 팽창을 막아내는 튼튼한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동북아시아의 화약고에 불을 던지는 그런 치명적인 불씨가 돼서 한국한테까지 이렇게 불똥이 튀게 하는 그런 걸까요? 밑에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달려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거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요거는요?